세 번째 발표는 근후회의 위상 변화 연구 규약 개정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의 윤효정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윤효정 선생님께서는 일제 강점기 사회단체와 여성운동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고 계신데요. 오늘 발표에서는 근후회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윤효정 선생님께 발표를 부탁을 드리고 발표 시간은 25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윤효정입니다. 오늘 저는 그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문서를 활용해서 이 근후의 위상 변화를 소재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기존 연구의 동향과 자료 현황을 말씀드리고요. 주되게는 1927년 5월 창립 당시의 근후의 규약과 28년 7월 임시대회에서 통과된 개정규약을 중심으로 이 근후의 위상 변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근후의 연구는 여성운동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가장 두드러집니다. 연구사적으로 근후회에 관한 학술적 연구는 1963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엇보다도 한국민족운동의 한 부분으로서 이 여성의 기여와 공헌을 보여주는 주요 소재로서 주목되어 왔습니다. 여성사 연구의 유형 가운데서 이 기존의 역사서사의 여성의 기여와 또 역할을 삽입하는 형식의 이 공헌사적인 접근이 이 초기 연구에서 좀 두드러졌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신영숙 선생님의 이제 논문에서 따온 것인데요. 여성이 한국이라는 사회 속에서 이 국가와 민족에 어떻게 공헌해야 하는가 하는 입장에서 이 근후회라는 여성 단체가 일제 하에서 벌인 여성 운동을 살펴보고자 한다라고 하는 이 문제 의식에서 좀 이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60년대, 70년대 근후의 연구는 이 냉전 시대의 역사 인식에서 통상적으로 드러나는 이 사회주의자 혹은 사회주의 정치 세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회주의 여성운동에 대한 과소평가 혹은 이 반민족적 존재로 왜곡하는 편향성은 이 분열과 운동 침체의 책임을 이 사회주의자들에게 묻는 연구 패턴을 낳았고요. 좀 이와 같은 패턴에서 이 28년 7월 그 임시대회는 그 근후회의 좌파적 경향이 근후회에서 강해지고 이로 인해서 김한란과 같은 중앙의 우파 여성운동 지도자들이 퇴진하게 되었다는 역사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사회주의 여성운동이 주목되면서 기존 냉전시대의 역사인식의 그늘에서 좀 벗어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남하숙 선생님의 연구가 대표적인데요. 이 남하숙 선생님은 김한란 등 그 일부 기독교 여성들이 그 근후회 본부 활동에서 주변화되었다라고 해도 이 중앙과 지방에서 다른 기독교 여성들의 활동이 좀 지속되었다는 점을 해명했고요. 이에 따라서 사회주의 여성 활동가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로잡는 데 기여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제 정말 최근인데요. 이제 1910년대 말 이후에 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이 근후의 연구는 이 일제화 여성운동의 민족운동 혹은 이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기여를 확인하려고 하기보다는 근후회가 여성운동으로서 가진 독자성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김정인 선생님이나 이제 장원하 선생님 또 이임하 선생님의 연구들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이 장원하 선생님 연구에 모두에 있는 구절인데요. 여기 화면에서 보시면 이 글은 근후의 활동에 대해 민족통일전선과 대여를 함께하는 동시에 다른 범주의 성격 또한 지니는 것으로서 조선의 여성 해방을 위한 통일전선이었다라는 문제의식을 적용하여 살펴보려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후의 운동을 민족운동의 일부로 혹은 부분으로 좀 한정해서 이해하는 방식을 벗어나서 이 식민지 여성운동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민족적 요소와 더불어서 그 성별적 요소에 주목하고 이 근후의 운동을 좀 능동적인 여성의 역사로 재구성하기 위한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근후의 역사를 좀 보다 독자적인 여성운동으로 파악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최근 연구 성과들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이 근후의 위상 변화를 규약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규약은 단체 의사결정에 관한 구성원 간의 약속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단체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규약의 변경과 수정은 단체의 성격 변화를 보여주는 요소가 됩니다. 근후의 규약은 1927년 5월 창립총회에서 통과되었고요. 이듬해 28년 7월 임시대회에서 개정규약이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1929년 7월 전국대회에서도 규약 수정이 이루어졌는데요. 지금까지 연구사적으로 가장 많이 주목받았던 규약은 29년 7월의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자료가 이제 원인이 되었는데요. 이 근후의 규약을 다룬 기존 연구는 이제 김준엽 선생의 연구와 남하숙 선생의 연구가 있습니다. 이 김준엽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29년에 개정 규약을 확인했지만 이 창립 시 규약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규약의 변경 내용을 분석하지 못했고요. 이후에 남하숙 선생 연구에서 이 창립 시 규약이 확인되면서 이 29년 7월에 개정 규약과 비교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특징은 중앙집권화로 압축되었고 이와 같은 근후의 조직 정비를 통해 근후의 본부의 활동이 1929년에서 30년 초에 절정에 달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28년 7월 임시대회에서 통과된 개정 규약은 공백으로 남아 있는데요. 현재 이 개정 규약과 창립 시 규약은 이제 국편에서 제공되는 이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편철문서에서 확인됩니다. 그리고 29년 개정 규약은 지금 고려대학교 아시아문제연구원에 소장되어 있었던 이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편철문서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현재는 국회전자도서관에서 이제 원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저는 28년 7월 임시대회에서 통과된 개정 규약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분석되지 않았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이 시기의 개정 규약은 창립총회에서 통과된 규약과 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9년 7월 개정 규약의 특징이었던 이 중앙집권화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28년 7월에 규약 개정이 좀 창립 시의 규약을 대대적으로 변경했고 이후에 1929년 7월에 개정 규약의 모태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8년 7월의 개정 규약은 이 근후의 성격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고 판단을 했고요. 창립총회에서 통과된 근후의 규약과 이후 28년 7월 임시대회에서 통과된 개정 규약의 차이에 대한 해명은 이 근후의 활동가들이 근후의 운동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자 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여성운동의 능동성을 보여주는 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립시 규약부터 보실 텐데요. 창립시 규약은 총 17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간략한 규정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명칭, 위치, 목적, 회원의 자격 및 권리, 의무, 기관 등에 대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었는데요. 특징적인 점은 총회에 대한 규정이 취약했다라는 점입니다. 집행위원회는 총회를, 상무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회를 대표하고 책임을 진다라는 규정을 봤을 때 총회가 근후의 최고 결정기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립 시 규약은 총회의 위상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은 없었습니다. 근후의 임원에 해당하는 집행위원 선출과 근후의 사업에 관한 의결 등 좀 가장 중요한 총회의 직능에 관한 내용이 좀 생략되어 있었던 셈입니다. 이는 창립 시 규약에서 근후의 회원의 의사결정권의 문제, 다시 말해서 회원의 의사를 총회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본부와 지회 간의 관계 역시 좀 독특했는데요. 창립 당시 근후에는 규약과 별도로 지회 규칙과 학생부 규정을 두었고요. 규약에서는 지회를 둔다라고 이제 기술되어 있었고 지회 규칙에서는 본부와 연락하여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본부의 지휘와 지도가 아닌 연락 관계였다는 점에서 이 본부와 지회 간의 관계는 위계적이었다라기보다는 수평적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연락 관계는 좀 당시에 사용을 할 때 같은 조직 내에서는 잘 사용하던 용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년대 민족사회 운동에서 사용된 연락이라든가 연락관계라고 하는 용어는
A 단체와 B 단체 사이에, 그러니까 별개 단체 사이에 더 많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근후의 본부와 지회 간의 연락 관계는 본부와 지회가 마치 별개 단체처럼 존재했던 이 수평적이고 네트워크적인 요소가 강했다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2회 초기 근후회에서는 별도의 대표, 이제 회장을 두질 않았습니다. 집행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집단 지도 체제를 취하고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좀 정리해 보면 이 창립 시 규약은 근후회가 집행위원제로 운영되는 협의적 단체이자 좀 지방과 연락, 소통하는 네트워크적 단체를 지향했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여성 일반을 회원으로 포괄하는 대중단체로서의 정체성을 취약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신간회와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인데요. 신간회는 전체 대회 기능과 역할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었고요. 각 지회가 본부 지휘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신간회 규약이 외형적으로 회원들의 의사관철의 방식으로서 이제 회원들의 대의원 선출권, 대의원들의 전체 대회 참여와 임원 선출권 및 의결권 등을 보장했고, 회원 대중의 의사로 조직된 본부에 대한 지회의 복종, 이 본부 지회 간의 위계관계를 설정하고 있었던 반면에 이 근후의 규약은 이와 같은 내용을 거의 포괄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두 단체의 위상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근후회를 주도했던 여성 활동가들이 근후회를 어떻게 인식했는지와 관련해서는 이 1927년 여름 이 호놀룰루에서 개최된 그 제2회 태평양 문제 연구회에 참여했던 김알란의 연설이 도움이 되는데요. 당시 김알란은 이 연설에서 신간회와 근후회의 탄생을 이 1925년 제1회 태평양 문제 연구회 이후의 발전상으로 지목했고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발언했습니다. 좀 다소 길긴 하지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신간회로 이 신간회 강령에 동의하는 20세 이상의 남녀는 그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우리가 조선을 떠났을 때 신간회는 이미 30개의 지회와 3,000명의 회원을 포괄했습니다. 창립된 지 4개월 반 만의 일이었습니다. 둘째는 근후회입니다. 근후회는 조선 여성의 단결과 지위의 향상을 강령으로 삼고 있고 교육 프로그램을 출발점으로 하는 페미니스트 운동입니다. 이 강령에 동의하는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이라면 누구나 멤버십이 허용됩니다. 이 두 조직에서 사회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 기독교인들과 유학자들, 불교인들과 천도교인들이 공동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그들의 경험과 정신적 물질적 자원을 함께 모으고 있습니다. 이 연설에 따르면 신간회와 근후회는 그 중심 인물의 좌파 우파 그리고 여러 종교인들을 포괄했다라는 점에서 공통적이었습니다. 즉 지도부만을 본다면 신간회와 근후회는 협동전선이었다라는 점에서 같았습니다. 그러나 회원의 자격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신간회는 20세 이상의 남녀였고요. 근후회는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이었습니다. 근후의 규약의 회원 자격으로서 교육 정도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이 연설은 근후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후회 활동가들의 고민을 보여줍니다. 창립 시 근후회는 일정 이상의 근대적 지식을 갖춘 여성들의 협의체로 이 조선 여성 운동의 구심점을 만든다는 목적이 강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후의 규약에는 이 대중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좀 요소들이 소략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 김알란의 연설 내용은 김알란 개인의 생각에 한정되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창립 시 규약의 초안위원은 기독교 계열의 김알란뿐 아니라 동경 3월에 조선여성 동호회 등에서 활동했던 이 사회주의 여성운동가 황신덕 또 이영경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립 시 규약은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 계열과 좀 사회주의 계열 인사들의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창립 시 규약은 1년 정도 흐른 뒤에 이제 대대적인 수정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시작은 1928년 5월 26일과 27일에 예정되었던 근후회 전국 대회였습니다. 그러나 대회 개최 10여일 전에 대회가 금지되면서 7월 14일에서 16일 임시대회가 개최되게 되었고요. 개정 규약은 이 임시대회에서 통과되게 됩니다.
임시대회에서 통과된 개정 규약은 이 창립시 규약에 비해서 외형적인 형식과 체계를 갖추었고요. 양적으로도 7장 44조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7장의 체제는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은데요. 가장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2장에 해당하는 기관입니다. 이 기관 중에서 기존의 총회로 일컬어진 회의는 전국대회로 명명되었고요. 그 역할이 명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전국대회는 각 지회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었고 중앙위원 및 중앙검사위원 등 근후회 본부 간부의 선정 및 결산 예산안을 비롯한 근후회 사업의 일체 사항을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대의원은 각 지회의 회원들로 구성되는 지회대에서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지회 대의원들로 구성되는 전국대회는 근후회의 의결기관으로 근후회 회원들은 대의원을 통해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회 규정을 통해서 이 대중단체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한 개정규약은 근후회 운동의 총괄 본부로서 이 중앙의 개념을 분명히 했습니다. 창립시 규약에서 중앙 개념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본부의 간부는 집행위원으로 불렸고 지회에 대한 본부의 권한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정규약은 중앙집행위원회, 중앙상무집행위원회, 중앙검사위원회 등 본부기관의 명칭을 이 지회의 기관과 구별하여 명명했습니다. 이는 본부와 지회 간의 지위 계통을 표현한 것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부의 지위라든가 지회 복종 등의 분명한 단어를 사용한 것은 아니었지만 지회 일체 의결 사항을 중앙상무집행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했고 지회 집행위원회가 지회 사무와 지방 정세 등을 중앙상무집행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정리하면은 개정규약은 근후회 전체의 의사와 본부 간부 선출에 이 회원들의 의사 결정권이 보장될 수 있는 절차를 명문화하고 이 본부 지회 간의 지위 계통을 제도화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은 근후회가 기존 여성 지식인 중심의 협의체 위상에서 벗어나 이 대중단체로 자신의 정체성을 재편하고자 했던 의도로 이해됩니다. 이와 같은 근후회의 개표는 이 창립시 지도부 차원의 협동 전선을 여러 계급 또 계층을 망라한 전 여성으로 확대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기도 했습니다. 근후회의 대중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던 의지는 이 중앙집행위원회 산하의 부서 변경에서 일정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규약은 창립 당시에 교양부를 없앴고 출판부를 신설하게 되었는데요. 창립 초기 교양부의 활동 내용은 지식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부인 강좌 개최였습니다. 이 교양부의 폐지는 근후회가 지식인층을 넘어서 좀 보다 평범한 여성을 기반으로 한 이 대중단체로 거듭나고자 했다는 점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개정규약의 반조직 사항은 보다 적극적으로 근후회의 대중적 기초와 관련되었습니다. 반은 회원 5인 이상을 조건으로 했고 지역 또는 직업소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지역과 직업소에 기반을 둔 반은 생산에 종사하는 기층 여성을 근후회 회원으로 포용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보신 것처럼 개정규약은 근후회를 지식인 중심 단체에서 대중단체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었고 이를 통해서 근후회는 조선 여성 대중의 단일협동 전선에 걸맞는 형식을 갖추게 되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근후회 규약 개정의 배경과 관련해서는 이 근후회 신간의 동참 문제 혹은 신간의 근후회 포괄 문제와 관련되었습니다. 이 금지되었던 1928년 5월 근후회 전국대회 준비 과정에서 마련된 토의안 중 민족운동에 관한 결의에는 근후회가 독립성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신간에 단체 가입해야 하고 신간의 산하에 여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근후회가 여성운동 단체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신간회를 중심으로 한 이 민족협동전선운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는데요. 이를 위해서 근후회는 여성 일반의 대표기관이 되어야 했고 7월에 결산된 개정규약은 그 결과물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신간의 운동 참여 문제는 1928년에 들어와서 처음 제기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미 창립총회 석상에서 논의되었었는데요. 당시에는 보류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창립총회 당시 근우회 신간의 입회 문제 논의는 근우회 창립 무렵부터 이 근우회의 역할로서 이 민족운동에 참여하고자 했던 이 내적인 고민이 있었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는 규약 개정의 주체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서 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 규약 개정은 사회주의 여성 활동가들만의 아이디어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28년 7월 임시대회에서 통과된 규약 수정위원들은 그 자료로서 누구였는지 확인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금지되었던 28년 5월 전국대회에 의한 작성부 위원들과 유사했으리라 판단됩니다. 구성면에서 보면 사회주의 여성 활동가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 김필수의 경우에는 비밀결사 고려공산 청년회 회원으로 근우 야채이카에서 활동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수이기는 하지만 홍애시덕 같은 경우에는 감리교 계열의 기독교 여성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김한란과 같은 장로교 계열의 여성 활동가들보다는 이 감리교 계통의 여성들이 부상했다라는 점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7월 임시대회에서 규약 파트를 담당했던 이들은 확인되지 않지만 임시대회 석상에서 규약 수정위원으로 활동했던 이들은 확인이 됩니다. 이 5월의 전국대회 준비 과정에서 의안 작성부 위원이었던 이 황신덕, 또 이현경, 정종명 등의 사회주의 활동가들은 공통적으로 참여를 했고요. 또 다른 멤버로는 박호진의 참여가 눈에 띕니다. 이 박호진 같은 경우에는 천도교 계열이었는데요. 이 천도교 여성동맹의 임원이었고요. 이 기관지 근우 창간호에 여직공 방문기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이 박호진 같은 경우도 이 노동하는 여성을 중심으로 이 근우회를 재편하고자 하는 노력에 동참했습니다. 개정 규약을 통한 근우회의 새로운 자기 규정은 새로운 활동을 수반했습니다. 근우회에 더 많은 다수 여성,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이들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회원 조사가 필요했는데요. 이는 1929년 5월에 출판된 기관지 근우회 회항 일람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상적인 조사 내용은 회원의 지식 정도와 직업 조사였습니다. 당시 조사표는 직업을 가정부인, 또 노동부인, 농민부인, 학생, 직업부인, 무직으로 구분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지식 여성층이 대부분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부인이 가장 높은 수치를 차지했고요. 이어서 직업부인이었고요. 이 직업부인은 좀 교사와 같은 전문직 여성을 일컬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이 학생과 무직이었습니다. 이 노동하는 여성, 이 노동부인과 농촌부인은 각각 131명과 34명으로 굉장히 소수에 해당했습니다. 이 기관지 근우에 담긴 회원의 지식 정도와 직업 조사는 이 근우회의 대중적 기초를 확립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임시대회 이후에 사실 본부 차원의 활동이 두드러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이 시기가 조선공산당 사건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사회운동이 침체되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영향을 받았던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우의 활동으로서 특징적인 활동은 1928년 9월에 이제 있었던 이 20여 사회단체들과 함께 수해 이재 동포 구제회를 조직한 사례입니다. 수해 피해를 입은 관북 지역의 이재민들을 위한 부조의 실천이었는데요. 이 근우회가 이 민족 문제 해결을 위한 근우회의 활동 참여를 보여주는 사례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창립시 규약에 근거할 때 근우회는 여성 지식인들의 협의체에 가까웠습니다. 이 회원 대중이라는 개념 그리고 중앙이라는 개념은 취약했는데요. 이 창립시 근우회는 여성운동 리더들 차원에서의 협동전선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반면 28년 7월 임시대회에서 통과된 개정 규약은 근우회를 여성 일반의 대중적 협동전선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근우회 활동의 변화상과 좀 관련해서는 좀 경성의 본부 차원의 한정에서는 파악하는 데 좀 한계가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활동상과 관련해서는 좀 지회의 현황과 또 실상에 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 같고요. 근우회 각 지회의 설립 상황과 좀 활동 내용의 변화상에 대한 좀 전반적인 뼈대를 좀 잡아주는 작업을 좀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남기고자 합니다.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